이번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진짜 성장이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하신 성장에 대한 비전이 아주 시대적으로 타이밍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20여 년 지속되는 과도기를 끝내야 된다. 과도기를 끝내는 새로운 성장 비전이 진짜 성장이라고 제시를 한 거예요. 이 진짜 성장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현재 이재명 정부와 미국의 협상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인가요? 지금 미국이 우리 협상에서 이제 칼을 쥐고 있죠. 그 칼을 쥐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얼마 전에 한미 협상이 관세 협상이 돼 가지고 15%라는 걸 이제 결정이 났는데 미국이 아직도 이 15%를 행정 명령을 내려 가지고 실효를 시켜야 되는데 실효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계속 뭐 자동차 같은 25% 관세를 지금 물고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언제 이 15%로 우리가 관세를 낮출 거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미국에 트럼프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 수입이 지금 계속 25%씩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한 달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러니까 이게 칼인 거죠. 너희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거를 빨리 구체적으로 가져와라. 그러면 이걸 해줄게. 이제 이런 형국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하고 한미 협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뭐 이러이러한 식으로 하자고 했는데 실제 우리가 투자 약정을 했던 3,500억 요번에 이제 추가로 1,500억 불 투자하겠다 하면 5천억 불 정도가 되는데 아마 여기에는 LNG 우리 1,000억 불 추가 구매하는 거는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LNG까지 포함한 6천억 불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이 금액인데 특히 요번에 약속했던 추가 1,500억 불은 주로 이제 제조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겠다고 한 거고 그 전에 이 3천억 불 중에는 1,500억 불이 조선 재건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고 나머지 이제 한 2천억 불 정도가 지금 공란으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 쪽에서는 그냥 말로만 이거는 뭐 우리가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를 할 테니 당신네들이 돈을 대라 이제 이런 식인데 사실은 이 2천억 불 투자든 조선 재건 투자에도 1,500억 불 투자하면은 무려 200조입니다. 무슨 조선소 만드는데 200조 원에 들어가겠어요. 그 조선소 그 자체 생태계를 만드는 것조차도 200조까지는 들어가지 않겠죠. 그럼 이 200조나 되는 투자를 미국의 조선산업 재건을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투자를 할 거냐. 그 다음에 이 조선산업 투자 제외하고 추가로 지금 2천억 불 투자는 전혀 지금 꼬리표가 없습니다. 여기에 물론 뭐 핵심 광물 투자다, 뭐 기타 뭐 에너지 협정이다, 뭐 이런 이제 투자 항목들이 있지만 그거는 일부 또 상당 부분 요번에 추가로 하기로 했던 1,500억 불에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2천억 불이랑 그 전에 약속했던 이 2천억 불의 투자를 어디에다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은 지금 아무도 그림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부터 앞으로의 관세 협상에서 이 2천억 불 투자, 그 다음에 조선에 들어가는 1,500억 불 투자, 이 투자를 어떻게 구체화시켜서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중요한데 제가 앞서서 K국제산단, K산업도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조선소를 건설해가지고 배를 뭐 척척 만들어내는 그런 걸 한다 하는데 200조라는 돈을 투자하는 거에는 이 돈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200조를 갖다가 뭐 1, 2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 이게 10년, 15년 정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뭐냐? K조선소에도 투자를 하지만 조선소 인수도 하고 뭐 설비도 업그레이드 하면서 투자를 하지만 거기에 추가해서 이 기자재가 생태계가 구축되게끔 우리나라 중견 중소 기업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클러스터, 즉 K국제산단도 반드시 투자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걸 해도 200조 투자는 또 다 못할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 이 조선소 건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2의 울산 조선산업도시를 만들듯이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제2의 한국 조선 필라델피아 조선산업도시, 미래 첨단 조선산업도시까지 가야만 이 200조를 갖다가 10년, 20년이란 장기간의 프레임으로 투자할 수 있는 내용이 채워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데에서 뭐 정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듣고 그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투자의 규모라든가 또 이제 지금 현재 미국 정부 입장이나 또 한국 정부 입장에서 2천억 불 나아가서 이 3,500억 불에 대한 투자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좀 더 투자 규모가 크고 더 장기적인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내용이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게 같이 들어가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미국의 트럼프가 공약 중에 자기가 임기 내에
내년에 10개의 신도시를 미국에 건설을 시작하겠다라고 공약을 한 게 있어요. 미국도 그 도시들이 많지만 뉴욕부터 시작하고 다 이게 올드 도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래 AI 도시라든지 이렇게 뭐 UAM이라든지 또 자동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장착이 돼 있는 도시가 되려면 구도시를 개선을 해가지고는 그런 첨단 도시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뭔가 새로운 미래의 첨단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를 만들려는 수요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트럼프가 자기 대선 공약에서 남부와 서부 쪽에 있는 연방 소유의 땅을 활용을 해가지고 워싱턴 DC 정도 규모의 신도시를 10개 정도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게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기업들 중에 그런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빅테크가 아무리 글로벌 기업으로 잘 나간다고 하지만 기술이 앞서 있다 하지만 그 양반들은 플랫폼 기업들이지 물리적으로 도시를 갖다 건설하는 거는 전통 건설 기술과 첨단이 다 같이 복합이 돼야만 되는 건데 미국의 어떤 기업들이 그런 역량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은 건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뭐 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첨단 기술, 요소 기술들은 또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종합했다 이러면은 마스가가 시작을 했지만 미국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제2의 마스가를 만들 수 있죠. 즉 도시개발형 마스가를 우리가 제안을 할 수 있죠. 그 제안을 하면서 3,500억 불이라는 그 거대 규모의 투자 펀드를 집행을 윈윈하게 미국도 필요로 하는 도시도 건설하면서 한국에도 국부를 새로 창출하고 그렇게 지금 뭐 텍사스라든지 필라델피아 같은 데 보면 이게 필라델피아가 러스트벨트 아닙니까? 거기는 과거에 번성하던 도시에서 조선 산업이 망가지면서 공실률도 높고 땅값도 건물값도 다 이게 낮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가 우리가 첨단 산업, 조선 산업 도시를 하면은 지가도 올라가고 건물가도 올라가고 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개발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반도체 산업 도시를 만든다 이러면 텍사스 같으면은 그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6, 7배가 되는데 남부 국경지대하고 거기 땅값이 싸거든요. 그냥 다 광활한 지역이잖아요. 그런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갖다가 딱 세우면서 이 주변에 한 2천만 평 정도 되는 우리나라 뭐 마산이나 이 정도 되는 지역을 아주 저렴하게 땅을 사서 그 도시를 첨단 신도시로 개발을 해내서 텍사스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었다. 그럼 인구 유입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 도시가 30년, 40년 동안 발전하면서 그 도시에서 창출되는 그 개발 이익이라는 게 땅값만 해도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이런 거를 국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런 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추가 투자 협상에서 가장 세부적으로 우리가 따져야 할 내용이고 앞으로의 숙제가 더 크게 남아있다. 지금까지 한 거는 예비 게임이고 앞으로 본 게임은 지금부터다, 협상이. 이렇게 봅니다. 역대 정부가 보여주기식 신산업 육성을 해왔다고 하셨는데 현 정부는 어떤 것이 달라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진짜 성장이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 대통령께서 하신 이 성장에 대한 비전이 아주 시대적으로 타이밍이 아주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20여 년 지속되는 그 과도기를 끝내야 된다. 근데 그 과도기를 끝내는 새로운 성장 비전이 진짜 성장이라고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럼 이 진짜 성장이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질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질적 성장이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보면 우리가 팽창하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 팽창기에는 GDP를 양적으로 확 올려놓는 거죠. 그게 압축 성장이잖아요. GDP의 양적인 팽창.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기예요. 그럼 이 성장기가 끝나면 이 팽창된 이 GDP를 가지고 다수의 국민이 양극화도 줄이고 또 고루고루 이 지방도 발전하고 그런 어떤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성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일단 성장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장해서 자본도 축적하고 기술도 축적하고 해서 성장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럼 이 성장한 힘으로 이제부터는 이 성장 과정에서 뒤처져 있는, 항상 선택과 집중이니까 뒤처져 있는 국민이 나오잖아요. 국민이 나오고 기업이 나오고, 그게 이제 중소기업이 될 수도 있고 다수 서민층, 중산층 국민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이런 사회 경제적 문제를 이 성장의 힘을 활용해 가지고 다 고루고루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얻게 하는 게
질적 성장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 질적 성장이라는 건 무슨 성장이냐? 경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성장인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포항을 보십시오. 포항이 엊그저께 무슨 뉴스에서 다큐멘터리 비슷하게 나왔는데 철강 도시 포항이 죽어간다. 여수 석유화학 산업도시가 죽어간다. 그러면 지금 현재 포항이라는 철강도시, 석유화학 도시라는 여수 경제가 망가지고 거기서 자영업이다 뭐다 지금 메인 산업이 죽으면서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과거에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과 기술과 자본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해결하는 것이 질적 성장의 진짜 성장인 것이지 무슨 10대 신산업을 육성하겠다 또 무슨 뭐 13대 무슨 첨단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것은 과거의 성장 팽창기 때 우리가 선택과 집중해서 어떤 특정 산업을 육성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산업에서 얻어진 부로 고루고루 나눠주겠다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추격 경쟁은 끝났다고. 첨단 산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첨단 기술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민간들이 이미 어느 정도 기업들이 선진국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역량들이 있어서 정부는 그걸 잘 넛질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뒤에서. 정부가 그걸 앞장서서 손을 들고 나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진짜 성장을 구현을 하려면 현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즉 우리 축적된 경제 역량을 활용해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것은 시장과 기술의 매트릭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국만 시장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널려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술이라는 것도 첨단 기술과 신기술만 기술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패스트 팔로우로 축적해왔던 이 어마어마한 지금 완성된 기술이 있잖아요. 이 기술을 어느 시장에다가 활용해서 사업장을 만드느냐에 따라 그래서 거기서 일감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느냐의 게임인 거죠. 성장이라는 거는 성장의 실체는 뭐냐? 일감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첨단 기술을 갖다가 이렇게 세우는 게 그건 그 다음이라는 거죠. 왜? 첨단 기술이 이렇게 해서 그 첨단 기술이 글로벌 경쟁력이 입증이 돼서 글로벌 사업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품과 서비스가 나올 때 성장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에 있는 기술을 가지고도 세계 시장으로 나가서 사업장을 일으키면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중산층 국민들 소수 엘리트들이 첨단 산업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저위 기술, 중위 기술은 개발도상국이나 중견국 이런 국가에 나가서 그 나라가 필요로 한 마스가를 하면 그게 다 필요한 기술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기술들을 써먹지 않고 그 숙련된 기술을 가진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하고 전부 다 지금 무슨 놀고 있게끔 만들고 또 그렇게 사업장을 만들면 거기에 어떤 외국어가 되고 글로벌 감각이 있는 우리 청년 대졸 인력들이 같이 나가서 백오피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기회가 있는데 그 국내에서 공장 쪽으로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안 가니까 그 고학력 대졸 인력들이 놀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첨단 산업을 가지고 성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AI로 뭘 경제를 확 살리겠다 다시 성장을 하겠다 이거 그전에 다 해보던 거 아닙니까? 디지털로 뭘 하겠다 이거야말로 보여주기식 가짜 성장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런 진짜 성장 비전을 제시를 했으면 그 정책 위반자들은 정말 우리 사회가 지금 당장 문제를 겪고 있는 다수 국민들, 중산층, 서민층, 지방에 있는 전통 산업의 사업장들, 그 산업 도시들이 내려앉고 있는 것을 기존에 있는 역량을 활용해가지고 글로벌하게 사업장을 만들어서 일감과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장. 이게 진짜 성장의 실체다라는 거죠. 첨단 산업과 기존 산업을 함께 키우는 투트랙 전략은 왜 필요한가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첨단 산업은 뭐 하지 말라는 거냐, 첨단 산업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첨단 산업은 반드시 육성하되 그거는 국가 성장 전략, 국가 산업 정책의 한 부분이면 분명합니다. 또 우리가 선진국이 됐으니까 하이테크 산업 국가를 지향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 국가의 산업 정책의 방향은 맞죠. 지향점은 맞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 국민 고용을 현재 일감과 일자리를 주는 95% 국민과 기업의 기존 산업
이 기존 산업을 어떻게 다시 살려낼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 한 단계 위로 도약을 하려면 허공에서 뛰어오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단을 오를 때도 항상 우리가 밑에 계단을 밟고 올라가잖아요. 이게 디딤돌이 돼야 한 단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이 밟는 이 디딤돌이 뭐냐? 기존 산업이거든요. 그걸 뭐 전통 산업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지만 지금 반도체나 배터리나 이런 건 사실은 기존 산업이죠. 이미 우리가 해오던 산업이니까. 그 허공에서 우리가 점핑을 하는 게 아니다. 이 기존 산업이 단단한 바탕 위에서 우리가 첨단 산업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첨단 산업을 하고 지금 석유화학 산업이 어렵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이 어려우니까 뭐라고 얘기들을 하냐면 공장 설비를 줄이고 통폐합해서 감축을 하고 우리는 앞으로 고부가 스페셜티 쪽으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 그럼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R&D 투자를 해가지고 돈이 들어간다는 문제죠. 그러면 첨단 산업을 키우는 데는 기본 바탕이 기존 산업이 캐시카우 역할을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첨단 산업이라는 것도 기존 기술과 연관성이 있을 때 우리가 비교 우위가 있어가지고 그 첨단 산업을 더 경쟁력 있게 갈 수 있는 것이지, 기존에 우리가 축적된 기술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걸 갖다가 저게 미래에 돈 되는 사업이다, 우리도 같이 뛰어들어 산다? 이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첨단 산업에서 잘하기 위해서라도 기존 산업을 같이 키워야 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이번에 마스가가 있는데, 마스가라는 게 전통 조선 산업만 우리가 뭘 하는 거냐? 그게 아니죠. 우리의 조선 건조 기술, 미국보다 앞서 있는 이 양산 건조 기술을 가지고 미국 재건을 돕지만, 미국의 이 조선 기술에 앞서 있는 친환경 조선 기술, 스마트 건조 기술, 친환경 연료 조선 기술, 그다음에 선박 기술, 그다음에 또 자율 운항 그 선박 기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미국이 앞서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뭡니까? 미국과의 전통 조선 건조 산업의 파트너십 기반 위에서 우리는 미래 첨단 조선도 앞서 나갈 수 있는 협업의 기회가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투 트랙으로 항상 가야지 정부의 정책이 첨단 산업 하나만 바라다보고 거기에다가 올인하는 시각은 잘못된 시각이다. 모든 국민이 첨단 산업에만 종사할 수 없다는 말이 인상적인데, 그럼 중산층 서민층이 함께 성장할 길은 무엇이라 보시나요? 이것도 이제 첨단 산업을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로 첨단 제조를 우리는 얘기를 하고, 그 첨단 제조도 아주 독보적인 그 독특한 어떤 지식 기반의, 예를 들면 뭐 바이오 생화학 제조를 한 유럽의 스위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처럼, 그런 기업들은 사실은 제조업이라 해도 우리 한국 제조업하고는 다르죠. 제조업을 크게 대별을 해버리면 공장 단의 효율에서 이익을 주로 생기는 제조업이 있고, 이게 양산 제조업이죠. 그 다음에 공장 단이 아니라 이 R&D 단, 이 소위 말하는 브랜드, 프리미엄, 우리 명품 산업, 이태리, 프랑스의 명품 산업들은 같은 제조업이죠. 그렇지만 공장 효율에서, 공장은 다 아웃소싱 해버리잖아요. 여기서 이익이 나는 게 아니라 이 브랜드, 프리미엄, 이 여기에 문화에 대한 어떤 자산, 이런 것들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조업을 크게 대별을 해 봤을 때 한국의 제조업은 지금 양산 제조업이에요. 그럼 첨단이라고 하는 한국의 제조업도 전부 다 양산 제조업이에요. 가성비 게임이고, 여기에 키는 뭐냐? 가성비는 절대적으로 규모의 경제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규모의 경제를 놓고 봤을 때 제조업이 한국을 먹여 살렸으니 앞으로 제조업이 첨단 제조로 가야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첨단 제조업의 글로벌 공급망을 우리는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GVC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우리 국민이 시각을 바꿔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국내에서 앵커 대기업이 있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그런 대기업이 있으면 그 밑에 1차 협력사, 주로 대기업의 관계사가 돼요. 2차, 3차 이제 중소기업들이 쭉 이제 내려가 있는 이 수직교열된 게, 이게 피라미드 구조거든요. 여기서 지금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생기고, 아까 빨대 효과를 얘기했잖아요. 그 양극화의 이제 기본 바탕이 우리 산업 구조가 이제 되어 있는데, 요 구조를 그대로 글로벌로 확장된 게 뭐냐면은 글로벌 밸류 체인입니다. 최고 피라미드 정점에 미국의 빅테크가 있고, 그 밑으로 하단부 우리나라 중소기업 같은 거기에 누가 있느냐? 중국, 대만, 일본, 한국이 소부장을 가지고 뿌리 산업을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조 2대 강국이라고 하는 한국과 일본이 왜 OECD 최저 생산성 국가일까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익은 메인은
아까 제가 빅테크 얘기를 했죠. 피라미드 최상단에는 같은 제조업이라도 애플만 해도 아까 제가 제조업 얘기했던 브랜드와 이런 프리미엄 공장에서 이익이 나는 게 아니라 이런 쪽이 이익이 나는 거고 그 밑에 하청업체 즉 부품 기지창 역할을 해주는 게 대한민국의 제조업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본다 이러면 대한민국이 왜 생산성이 지금 이렇게 전 OECD에서 이렇게 최하위 수준까지 와 있느냐. 제조업을 제조업 강국이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독자적인 글로벌 밸류 체인을 만들어서 즉 대한민국의 전 제조 산업의 생태계를 글로벌로 확장시켜서 우리도 이 제조업의 스마일 커브상에서 R&D라든지 또는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옮겨가야만 우리의 생산성도 베이스 캠프가 올라가니까 올라간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중산층, 서민층들도 현지를 지원해주는 본사 일감 기반의 고부가치 영역으로 지식 서비스 쪽으로 일감의 일자리가 바뀌는 기회가 이제 생겨난다. 이제 이런 거죠. 저성장 저출생 기후변화 같은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킹핀 산업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우리 산업이 처한 가장 큰 위기가 그 중국의 물량 공세, 중국 산업의 이제 추격이고 지금 이미 많은 부분에서 한중 기술 역전 현상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국의 파워의 근본이 그 거대한 14억이라는 내수 시장에서 나오는 규모의 경제라는 겁니다. 그럼 그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는 우리가 개별 산업이나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중국의 규모의 경제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앞으로 뭘 어떻게 중국하고 맞서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산업과 산업 간의 융합, 기업과 기업 간의 융합, 국가 단위의 융합으로서 승부를 해야 이 중국 규모의 경제에 맞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국가 단위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거죠. 국가 단위로 어떻게 융합을 할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집을 하나 짓는 거하고 마을을 하나 건설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집이라는 거는 하나 짓는다 이러면 건설사 한 개 기업이 집을 하나 짓겠죠. 그러나 마을을 건설한다 이러면 건설사 혼자 들어가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전력 인프라도 넣어야 되고 뭐 각종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그 전체 토탈 인프라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이거는 한 개 기업이나 한 개 산업이 동원돼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마을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거는 그런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이 산업과 기업을 갖다가 융합할 수 있는 국가 단위나 또는 이런 업종들을 다 가지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이나 할 수 있는 거지 개별 기업이나 개별 산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마스가를 해가지고 조선소를 건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조선 산업 도시를 만든다 이러면 하나 조선소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건설이 같이 들어가서 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집이라는 건설 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을이라는 건설 사업을 기획을 하면 집을 건설할 때는 중국의 집 건설사하고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길 확률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마을이라는 걸 건설을 한다. 그럼 여기에는 여러 업종과 기술이 복합이 되기 때문에 국가 단위로서 기획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장을 만들면 더 많은 다수의 기업과 다수의 국민들이 조인할 수 있는 참여해서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게 만들어지겠죠. 집 하나를 만드는 데는 그만큼 참여하는 기업과 국민의 일자리가 제한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앞으로는 우리가 중국의 대규모의 그 경제와 경제의 규모와 경쟁을 하려면 얼마나 더 대규모의 이 사업장을 기획해내느냐. 이걸 더 확장을 시켜가면 결국은 국가 단위의 기업가 정신을 한다. 중국의 개별 산업과 개별 기업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한국의 융합 경쟁력으로 국가 단위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까지는 정부가 개별 산업과 개별 기업이 커오는 것을 뒤에서 정책 자금도 되고 이렇게 넣지 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기업 단위, 산업 단위에서 할 수 없는 국가 단위 융합 기회를 발굴해내서 그것을 사업화시켜서 더 많은 우리 산업과 기업이 같이 참여해서 일자리와 일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국가 단위 융합의 주체가 돼야 되는 게 새로운 국가 정부 정책의 2.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본다 이러면 지금 말씀하신 저성장, 저출생, 기후변화 같은 여러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국가 위기에 복합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복합 위기를
돌파를 하려면 이런 위기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건 다 아시죠, 그렇죠? 양극화 문제와 청년 일자리, 노년 일자리,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큰 흐름 속에 전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연결이 돼 있는 거를 각자 균형 발전 대책, 양극화 대책, 청년 일자리 대책 따로따로 처방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국가 단위로서 하나를 때려가지고 나머지 볼링처럼 9개의 핀을 다 해결의 물꼬를 할 수 있는 그런 5번 킹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5번 킹핀이 뭐냐?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 국민의 삶은 대한민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국제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국제사회의 변화라는 그 맥락을 철저하게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가 종속 변수, 국내가 대외 변수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국내에 맞닥뜨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국제사회의 변화 속에 그 변화를 읽고 우리의 현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읽고 안으로 들어와서 국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게 문제 해결의 순서인 거예요. 밖을 보지 않고 안에서만 해법을 찾으려면 절대 해법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현 위치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년 동안 압축 성장해가지고 이 경계 위치에 와 있는데 이 경계 위치에서 대외적으로는 기술 브릿징 역할을 요구받잖아요. 그렇죠? 제가 기술 브릿징 역할이 뭐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내적으로 보면 또 무슨 문제가 있냐? 이 압축 성장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와 기업 생태계는 초과밀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동차 부품 업계가 됐든 자영업 프랜차이즈가 됐든 뭐 이발소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됐든 대한민국은 이 압축 성장을 하면서 우죽순격으로 관련 산업들의 생태계가 늘어나가지고 세계 최고의 과밀 구조를 형성했어요. 그 과밀 구조가 과거에는 우리가 낙수 효과로 우리 수출이 막 늘어나니까 다 먹여 살렸습니다. 일감과 일자리가 국내로 들어오면서. 그래서 막 우후죽순으로 컸죠. 그러다가 이제 성장 팽창기가 마감이 되고 우리 경제가 수축하고 쇠퇴기가 되면서 더 이상 낙수 효과가 생기지 않으면서 이 내부적으로 어마어마한 출혈 경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 출혈 경쟁이 이제는 제로섬 게임에서 네거티브 섬 게임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공급력이 즉 과밀 구조라는 건 공급력이잖아요. 그 공급력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건설업계가 엄청나게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폐업 위기에 몰린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건설업들이 폐업을 하면서 공급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공급력이 줄어든다는 거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일감과 일자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일감과 일자리에 의해 가지고 우리 내수가 돌아갔는데 그게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내수는 수출 낙수 효과가 없어지면서 초과밀 구조가 공급 능력이 줄어들면서 초저성장이 노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아무리 우리가 내수에서 무슨 뭐 쿠폰을 해가지고 내수 시장을 살리려고 한다 해도 대한민국의 내수 특성 자체가 수출 낙수 효과로 성장해온 거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공급력의 이 초과 과잉분을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 흡수를 내수 시장에서 못합니다. 왜? 이 공급 과잉력이 전부 다 수출에 의해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공급 과잉력을 해소할 수 있는 출구가 있어야만 되는데 그 출구가 뭐냐? 마스가와 같은 해외 시장이라는 거죠. 그럼 그 해외 시장에 우리의 초과된 공급 과잉력을 한 30% 정도만 밖으로 빼내면 국내가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가죠. 그 초과 공급력 한 30% 정도 빼낸 걸 갖다가 어디에다 활용하느냐? 대외적으로 필요로 하는 우리의 역할을 필요로 하는 기술 브릿징 역할에 활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해외에서 우리 산업의 생태계를 형성하는데 공급 과잉력을 뽑아주고 또 대내적으로는 우리 국내 출혈 경쟁 네거티브 썸 게임으로 치닫고 있는 과밀 생태계를 출구를 해서 해소를 해주면 이게 뭐냐? 글로벌 뉴딜이거든요. 대한민국이 국내 경제와 대외 경제를 뉴딜할 수 있다. 그 뉴딜의 모델이 뭐냐? 요번에 마스가가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줬다. 그럼 제2, 제3의 마스가를 기획한다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글로벌 뉴딜을 한다면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바꿔낼 수 있는 그런 킹핀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최근 제가 새로운 어떤 성장 해법을 제가 몸담았던 기업을 위해서나 또 기업의 사업 전략이 결국 이제 국가적으로 확장을 하면 이제 산업 전략이고 산업 정책이 되는데 그걸 바꾸는데 좀 일조를 했으면 하고 이제 책을 출간을 한 거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런 얘기를 쭉 들으면
야, 그 산업 공동화, 국내는 그럼 공동화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기업이 밖으로 나가면 이런 우리 사회 통념이 굉장히 강고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 함정이라는 게 결국은 후발국, 중국과의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게 벌써 11년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진국 함정에 즉 빠져 있다라는 그 대상, 즉 그 경쟁 구도의 대상이 뭐냐면은 제조업입니다. 우리 중국하고 지금 제조업을 경쟁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숭이가 구멍에다가 손을 딱 집어서 먹이를 딱 잡고 빼내는 못 빼내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이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제조업으로 성장을 해와서 이 제조업이 원숭이 손처럼 우리를 딱 묶고 있는 거예요. 이걸 묶고 있으니 여기서 우리의 사고가 멈춰져 가지고 선진국 함정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산업 공동화를 우려하니까. 근데 산업 공동화라는 게 기술 유출이다, 일자리 유출이다, 제조 기반이 유실이 된다, 지역 경제 기반이 뭐 없어진다, 뭐 이런 이제 그 목적 변수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목적 변수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사실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그 해법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외노자 일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제조업 일자리 걱정하는데 지금 우리 전통 제조업들의 산업단지 가보십시오. 거기 우리 국민 일자리 아닙니다. 외국 노동자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지금 일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지금 우리가 미국하고 관세 협상을 하고 미국에다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한다. 이런 거를 가지고 야, 그럼 우리 국내는 어떻게 하냐고 뭐 미국 트럼프를 비난하고 또 해외로 나가는 이 기업들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생각하고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산업이나 기업의 사업이라는 건 전부 다 환경 적응업입니다. 얼마나 환경에 잘 적응하느냐의 게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대미 관세라든지 FTA가 폐기된 거라든지 보호무역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도히 불어오는 이 시대의 바람이라는 거죠. 그 바람에 맞서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자꾸 싸우려고 하면 이건 역천자망이에요. 그럼 이 변화를 갖다 우리가 수용을 해서 그 변화에 우리가 빨리 어떻게 올라타느냐,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대미 투자를 우리가 해야 된다면 이 대미 투자에 올라타서 어떻게 한국이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미국의 기술을 앞서 있는 기술을 어떻게 더 빨리 끌어당기고 또 미국의 투자의 내용이 국내 일감과 일자리와 연결되게끔 어떻게 이 기획을 해서 기회로 잡을 거냐라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산업 공동화라는 과거 그런 어떤 우려에 잡혀서 대안도 없이 계속 걱정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 산업 공동화라는 이 의식을 이 개념을 이제 새롭게 정립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꼭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